어, 제가 여기가 저희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지금 6회인데 여기 이 건물에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미숙합니다. 제가 주최 측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럼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앉으실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자리가 준비된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자리도.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그냥 조금 끼어 앉으시고 조금 서서 들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지는 잘 몰랐는데 제 경험으로는 한 반 정도 참은 잘 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이제 의도했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매입형 임차형 임대주택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200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지금과 같이 성장하고 확장될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보니까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 저희가 보는 매입형 임차형 임대주택까지 이제 왔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는 지금 상황에서 과거를 좀 돌아보고 미래에 조금 더 나은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생각해보고 논의를 하고 하여튼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네, 계속 어수선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의도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발제자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을 3분을 모셨고요. 지정 토론으로 한 4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매입형 임차형에 관해서 현장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양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없는 와중에도 저희가 발제하실 분들을 좀 잘 섭외해서 좋은 발제를 부탁을 드렸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하여튼 발제를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전 개인적으로 감사를 좀 드리고 오늘 진행은 제가 오늘 진행 사회를 보면서 토론 사회도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양쪽으로 우리 주거복지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할 수 없고 다양하게 멀티플레이어로 제가 조금 역할을 할 거고요. 진행은 여기 자료집에 나온 순서대로 저희가 매입형, 전세형, 그리고 돈에 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순서대로 이제 발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정 토론자 4분께서 토론을 하시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좀 이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토론자, 그러니까 발제자나 토론자를 따로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 자료에 나와 있고요. 앞에 명패를 보시면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개는 안 드리고요. 제 소개도 안 하고요. 전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사회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시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저희가 첫 번째 발제를 좀 부탁을 드리죠. 첫 번째는 임차형 임대주택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연구소의 정진선 연구원께서 발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도시연구소의 정진선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발제를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오늘 좀 미숙하더라도 양해를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발표드리는 내용 자체도 저의 뭐 개인적인 연구나 고민이 아니라 저희 한국도시연구소에서 했던 그 연구를 저희가 요약해서 제가 대신해서 발표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이 문서 자체도 저희 연구소에 분석을 잘하시는 저희 김기태 연구원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PPT 지금 컨퍼런스 표지를 또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 디자인을 하셨거든요. 그 디자인도 잘하시는 우리 그 김세연 연구원님이 다 이렇게 공동 작업으로 해서 진행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네, 제가 목차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것을 만들면서 여러분께 이제 같이 들으시면서 어떤 고민을 같이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보여지는 면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일 수도 있고 수요자 입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 도시연구소에서는 많은 부분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수요자 입장에서 그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시는 그 계층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것들이 불편하신지 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바라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발표드릴 것은 임차형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공공임대주택하고 임차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민간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택이기 때문에 조금 이전의 임대주택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그간의 공공임대주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을 전세형 이 임차형 임대주택을 향후에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진행은 제도 현황하고 그 다음에 전세임대주택의 성과, 그 다음에 문제점, 그리고 개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라고도 하고 임차형 임대주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면 보통 공공이 다 건설을 해서 임대를 그 대상 계층에게 나눠주는 형식이었는데요. 임차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민간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공공이 다시 전세를 얻어서 그 다음에 대상 계층에게 다시 전세를 주는 전전대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세를 주는 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독특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하는 방식이 물건을 그 입주 대상자가 그 전세 물건을 구하지만 그 물건에 대해서 그 확인을 하고 전세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그걸 집주인과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 주체는 그 사업 주체가 돼요. 저희 공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국가 지원하는 그 공사가 전세 계약을 맺고 다시 그 사업자가 그 입주자와 다시 전세 계약을 맺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전세임대가 도입된 배경은 2004년 정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때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건설형으로 많이 지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도시 중심 내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매입형이나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또 특별한 계기는 소년 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이라는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 차원에서 다시 이런 전세임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전세임대주택계 대상 계층에 소년소녀 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임대가 2004년에 도입되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도심 내에 원하는 위치에 임대주택을 구해서 살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그 장점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확대가 되고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건설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그냥 민간에 있던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건설 기간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04년이니까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경과했는데 지금 공급 물량이 지금 재고 물량이 거의 20만 호에 가깝습니다. 15년간에 거의 공급 물량 20만 호가 되고 있고요. 지금 다음 시간에 지금 매입 임대주택을 들으실 텐데 매입 임대주택의 재고량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같은 시기에 도입됐는데 그 공급량과 재고량이 거의 2배에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저소득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2008년부터는 신혼부부, 2011년에는 대학생, 2016년에는 취업준비생으로 지금 대상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소득 기준도 굉장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간의 주택을 활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전에 공공임대 주택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좀 같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민간의 전세 주택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의 계약 주기가 보통은 시장에서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은 되지만 2년 주기로 자기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임대인들이 2년 주기로 전세금을 상향을 하게 되죠. 보통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임대료의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저희 시장에서도 보겠지만 뒤에 자료도 보겠지만 굉장히 지금 전세가 상당히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대부분 다가구 주택은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소득계층이 갈 만한 이런 저렴한 주택에서 전세 주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부분이 어떤 상한선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 상한선에 맞게 주택이 거래되는 거예요. 그 주택의 품질이나 원래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9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더라 하면 9천만 원 선에서 그보다 아주 열악한 주택이 9천만 원에 거래된다든지 해서 그 주변의 전세 시세를 상승시키는 그런 우려와 이제 조금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급률을 이제 저희가 뒤에 장표에서 다른 장기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률을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그거의 증가 속도보다 전세임대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좀 전세임대 주택 쪽으로 지금 공공임대 주택을 너무 빨리 증가시키고 다른 공공임대 주택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늦다. 그거에 대한 이런 걸 전세 임대주택으로 자꾸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각 전세임대 제도 자체를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 유형별로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라는 건 기본적인 유형이고요. 취약계층에게 저소득계층에게 지원되는 기본 유형입니다. 그 지원 금액 한도가 전세 보증금이죠. 전세 보증금으로 지원하는 한도가 수도권에서 9천만 원이고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지역 전체를 말하고요. 수도권 9천만 원, 광역시 7천만 원, 그 외 시도 지역이나 읍면 지역은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저 부분을 다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 중에 5%는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입주민이 자부담 5%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95%에 대해서는 1% 내지 2%를 월세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천만 원이라고 해도 9, 45, 45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 매월 약간의 월세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입주 기간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9번까지 갱신이 가능하니까 최장 20년이긴 합니다. 근데 저것이 이제 지속될 건지는 조금 의문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면적도 제한이 있습니다.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안점 보셔야 될 게 가구 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저 면적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증명이 되면 가구 원수가 많다 하면 다른 면적을 또 추가로 할 수 있지만 가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얻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다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순위 공급 대상자는 우리가 이제 수급 가구 대상이고 보통 저소득 가구의 그 대상층인데요. 2017년에 저소득 주거복지 취약계층 확대에 따라서 저소득 고령 가구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특이한 점은 보통 우리가 매입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 공고 시기가 있습니다. 늘상 우리가 입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체가 입주 시기를 정해서 그거를 공문으로 공고를 하고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2017년에 1순위 공급 대상자에 대해서 전세임대주택을 상시 지원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상자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신청을 해서 전세임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효과를 굉장히 피부적으로 현장에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2017년 전주시 주거복지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이제 부천시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통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이렇게 몇 가구씩 입주시켜서 살게 해주는 이런 종교가 기관이나 이런 위탁기관들에서 그런 시설이 있는데 저 전세
임대주택 상시제도가 생기고부터는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거기로 오셔야 될 그런 긴급 주거지원 그런 한부모 가족들이 사실 전세 임대로 굉장히 많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시는 사무국장님은 그 시설 자체에 또 그 입주하실 사람이 부족해지는 현상까지 약간은 시기적으로 그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부모 가족들은 전세 임대주택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상시 지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접근성을 높인 계기는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대상이 대학생과 그다음에 졸업 이후 미취업생, 아직 소득이 없는 대학생, 청년까지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원 금액이 기존 주택보다 높습니다. 기존 주택보다 청년 1인 가구에 1억 2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최대 기간은 6년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신혼부부에 대한 그 지원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이번 2019년에 신혼부부 2라는 그 유형이 생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 한도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조금 더 완화됐고 그 다음에 지원 한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리고 지원 대상도 혼인 후 보통은 원래는 3년이었다가 5년이었다가 지금 7년까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원 한도가 신혼부부 2인 경우는 이제 소득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긴 했지만 2억 4천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데 2억 4천을 이제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20%는 자부담이에요. 그래서 4억 4,800만 원 정도는 자기가 부담을 하고 1억 9,200까지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이제 아파트 전세를 얻는 수요 계층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그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주시를 가서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신혼부부의 아파트 지원 이 전세 임대주택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 계층에 들어가는 수요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걸 이제 물건을 찾아주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저 정도 가격도 사실 뭐 1억 2천도 지방에서도 저것도 조금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억 4천은 이제 올해 생겼기 때문에 저것이 얼마나 확장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본 유형들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셔야 될 게 공공임대주택이 그 전세임대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최장은 20년이지만 사실 매번 2년 주기로 바꿔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걸 장기 공공임대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근데 지금 재고 비율을 보시면 전세임대를 뺀 나머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비율을 보시면 그 2007년에 44만 5천 호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17년 10년 만에 거의 64%가 증가해서 거의 100만 호 가까이 저희 장기 공공주택 재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증가 추세를 보면 영구 임대나 50년 임대는 거의 지금 짓지 않고 있어요. 공급하고 있지 않고 그 대신 이제 국민 임대를 좀 지속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상 계층이 다르죠. 영구 임대랑 50년 임대 들어갈 수 있는 분과 국민 임대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일단 다르고 국민 임대는 싼 지역이지만 보증금이 2, 3천이 있거나 아니면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 4, 5천 넘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국민 임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저소득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구 임대와 50년 임대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매입 임대와 지금 전세 임대로 빠지고 있어요. 근데 매입 임대도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같은 시기에 생긴 전세 임대보다는 조금 공급량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7,000원 정도에 시작해서 시작은 아니고 2007년에 17,000원 정도였는데 2017년 보면 한 10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2019년이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늘었겠죠. 그 다음에 전세 임대를 보시면 반대로 전세 임대는 15,000호에서 지금 2017년에 19만 4천호고 지금 저희가 2019년 현황은 20만 호가 넘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임대는 보시면 한 11배 이상 증가를 한 반면에 다른 임대주택들은 거의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연도별로 보시면 전세 임대주택의 공급인데 2009년에 이제 연도별 만호가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는 연간 4만 호 이상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물량 중에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물건이 그 물량이 전체의 거의 50%. 그러니까 50% 중에 또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50%씩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55만 호 정도, 서울 5만 호, 그래서 한 10만 호 정도가 수도권에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급 주체별로 보면 대부분 90%가 LH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고 계시고 한 10% 정도가 그 각 지자체, 특히 이제 서울은 SH공사에서 주로 이제 공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형별로는 기존 주택이 가장 많습니다. 기존 주택이 77% 정도 되고, 그다음에 원래 소년소녀 가장 그 부분이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사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분량으로 나가는 것이 1.5% 정도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2017년만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재고 물량이 좀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전체 공급량이 모든 게 재고로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공공임대 주택은 공급하면 그 호수를 누군가 비워도 다른 사람이 채워서 그 공공임대 주택의 재고는 계속 쌓여가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임대 주택은 빌려서 쓰다가 그 주택을 빼고 이사를 가거나 그 계약이 끝나면 다시 그게 재고가 없어지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매년 저렇게 공급량을 늘렸지만 그 공급량이 모두 재고로 남아있지 않고 그 차이가 공급량과 재고량의 차이가 한 30%, 지금 최근 것으로는 한 40%까지 육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매번 공급을 하지만 그것이 계속 잔여적으로 남아있지 그러니까 계속 축적되어 공공임대 주택으로 남아있지는 않다. 그 차이가 한 30% 내지는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주 자격이 이제 좋아져서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공공임대에 안 살아도 되니까 나갔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일정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전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집을 계속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이용을 중단했을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도별 그다음에 그 재고량 차이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가 이제 지금까지 현황이었고 성과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5년에 그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10년 정도 됐을 때 LH에서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번 하셨어요. 연구 용역으로. 거기서 이제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제가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당연히 이제 안정적인 재원 조달로 전세임대 실적이 굉장히 늘어서 저소득 가구에게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10년 동안 굉장히 공급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걸로 보면 이 사업 자체로 보면 굉장히 공급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전에 거주했던 주택보다 주택의 품질이나 주거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 이 부분은 모든 공공임대 주택을 입주하시는 모든 수요자에게 다 이런 효과가 발생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월세로 막 살다가 그다음에 굉장히 열악한 주택에 살다가 그다음에 공공임대 주택으로 오면 특히 전세임대로 오게 되면 일정하게 그 월세가 들지 않으니까 주거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완화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공공임대 주택과 달리 지정된 그 공공임대 주택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 원하는 지역에 살 수 있다는 아주 장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제가 앞부분에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세 주택의 물량 부족, 그 다음에 주택의 상태, 아무래도 그 전 주택보다는 괜찮을 수 있지만 여전히 전세임대 주택의 품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주거 안정성, 그 다음에 제도 이용 자체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한 가지씩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전세주택의 매물 부족인데 저희가 현장에서 인터뷰를 꽤 많이 하는데 전세임대주택 거주자거나 아니면 수요자의 대부분은 전세를 못 구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 대상자로 선정이 돼요. 자기가 수급 가구거나 학부모 가정이어서 충분히 입주 자격이 돼서 신청을 해서 선정은 됐는데 해당 기간까지 빨리 전세주택을 구해서 그거를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에 그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전세를 못 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규주택이 대부분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거의 지어지고 있지 않은데 아파트는 대체로 상태가 좋지만 전세 물건으로 나오지만 굉장히 고가예요. 또 반면에 다가구 주택은 지어지고 있지만 신축인데 그거는 대개는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월세예요. 그러니까 전세로서 우리가 신축을 갈 수 있는 주택은 거의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기가 적절하게.
그래서 이 입주자가 선정됐는데 결국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2015년에 LH에서 제일 큰 이유가 물건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이게 자신이 찾아야 되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찾았는데 그 집주인이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복잡한 절차로 뭔가 계약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집주인이 거절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물건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극명하게 2000년도하고 2015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2000년도에 전세의 비율이 28.2%였고 월세가 14.8%였어요. 근데 2015년 보면 이게 거의 역전이 돼 있죠. 2015년에 보면 전세가 15%고 월세가 24%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역에 따라서 더 크게 편차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지금 전세 물건이 굉장히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거 상태가 이전의 주택보다 좋아졌지만 여전히 민간의 전세임대주택이 주택 품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면적 제한이 85제곱미터로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구원수가 많아도 넓은 주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극명하게 보시면 2017년 저희 그 임차형 임대주택 개선 방안 연구에서 본 건데 그러니까 특히 서울이 더 심합니다. SH 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거면 가구원수가 많아지지만 그 실제 면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55제곱미터면 사실 그게 큰 평수가 아니거든요. 정말 3.3으로 나눠보면 그 20평도 안 되고 한 15평 그 정도 되는 데서 이제 가구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저 정도에서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전세 임대주택에 들어갔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4인 이상이나 5인 이상 가구에서는 30%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우려스러운 거는 2019년에 그 최저주거기준 미달 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시설 미달과 그다음 아동 있는 가구의 방수 미달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주거기준 중에 시설이 미달, 화장실이나 목욕실 등이 없는 경우에 이제 그 미달에 부엌이나 이런 게 없는 게 미달 가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수 미달 가구원 수에 비해서 방이 모자른 가구도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지원 대상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근데 이 가격에 죄송합니다. 이거 아직 개성과제도 말씀 안 드렸는데. 예, 그래서 다시 최저주거 미달이 돼서 대상 가구로 진입을 했지만 다시 전세임대주택을 들어가게 되면 다시 최저주거 기준 미달이 발생할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에 특히 지하에 전세임대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20%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세임대주택을 찾아가서 직접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하이기 때문에 곰팡이 뭐 이런 거는 엄청 많고 침수까지도 발생을 하고, 제가 2019년에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여러분들과 같이 그 아동가구, 빈곤 아동가구 주거시대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대부분 아이들이 지하에 살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예, 낮은 주거 안정성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각각의 주체별로는 사업 시행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만에 한 10배가 이상이 증가됐는데 인력은 10배가 증가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LH나 SH 공사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임대인이나 중개인들이 별로 큰 메리트가 없어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예비 입주자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대상 금액이 너무 작고 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과제를 시간이 됐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더 완화시켜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조금 지원금을 한도를 높여주든가, 그 다음에 아동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방수 미달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 금액을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최소한 청년도 1억 2천을 주는데 그 다자녀 가구나 아동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좀 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서는 조금 임대료 그 보증금이 낮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사실 없는 분들은 아까 말한 자부담 5%, 그러니까 4,500만 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공공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집 상태가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그 연구임대나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관리소에서 관리를 최소한에 해주고 수리도 좀 해주는데 전세 임대는 아무 수리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주택 품질에 살지만 어떤 수리도 받지 못하고 단 한 차례 20년 동안 한 번에 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60만 원 상당의 그냥 도배장판 정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임대인을 통해서 어떤 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절차가 굉장히 준비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취약계층들을 보시면 대개는 맞벌이세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모가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민간 주택의 그 계약 과정이 일반적으로 그거를 이 제도가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는 자부담이 5%잖아요. 근데 계약금은 본인이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금이 보통 10%예요, 시장에서. 그럼 10%를 다 냈다가 5%를 돌려받으라는 건데 내가 지금 500만 원도 없어 죽겠는데 1000만 원을 어디서 빌려와서 계약금을 지불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세라는 거는 다음 전세 임대자가 들어와야 그 보증금을 뺏어 나가잖아요. 민간에서는. 근데 이거는 계약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딱 계약된 날짜에 보증금을 회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근데 집주인은 나는 그렇게 못 줄 돈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는 주지. 이러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고 이것도 절차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면 민간 임대주택의 어떤 그런 그 관례 이런 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흡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물건을 구하는 데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규약이 있습니다. 그다음 신규 미등록 주택은 등기가 안 된 주택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건축물 내에 일부의 불법이 있으면 그 대상 물건으로 잡아주지 않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보증이 되면 좀 계약을 시켜주는 그런 유연함이 좀 필요하겠다. 근데 위험성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절차와 이런 게 길어서 그 입주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SH공사와 LH공사가 둘 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사실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 입주하시는 분들은 SH공사가 뭐고 LH공사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정보 간의 통합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물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사업 그 시기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통합적으로 제공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연구소의 입장은 전세임대주택이 그 사람들이 전세임대주택 자체가 좋아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그 전세임대주택을 받아서라기보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 지금 못 들어가니까 전세임대주택으로 빠지는 수요가 더 많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더 확대적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공공의 어떤 그런 그 기능을 조금 더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단지형으로 지어주기 때문에 그 안에 관리소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전세임대주택은 아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공공에서 그냥 임차 계약만 해주고 나머지 아무 사료 관리나 뭐 월세 관리나 그 임차료 관리나 아무런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수리도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소득계층에 있어서는 연구임대주택과 거의 비슷한 계층인데 그런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그런 부분에 공공성을 더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장선 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제가 제 나름의 방법으로 발제자분에게 의사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전세임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고요. 다음은 기존 주택 매입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 LH연구원의 조승현 수석 연구원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LH연구원의 조승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방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매입 임대하고 전세 임대가 다 2004년, 2005년에 도입이 됐어요. 그 당시 도입될 때만 해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확대할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2005년에 도입할 때만 해도 500호 그리고
기간이 6년으로 단기간에 도입을 했다가 지금 이제 20년까지 살게 되고 이런 주택들이어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서 초기에 연구하시고 도입하셨던 분들이 생각하는 매입임대주택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이 2016년부터 진행됐던 연구의 일부분들을 좀 발표하는 거라서 시점이나 데이터들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에서 매입 임대주택 현재의 모습,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동안 어떻게 제도가 되어 왔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LH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완전히 잘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주택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발전 방안인데 이거는 뭐 이제 사업자적 마인드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오래 경험하신 분들이 느끼는 건 조금 다른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토론 시간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먼저 제도, 공급파 측면, 관리 측면, 서비스 측면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서울 지역 시범 사업했을 때는 이 배경 그때 당시에 오래된 노후주택, 다가구 주택이 공실 발생했는데 당장 들어갈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입주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후주택을 매입하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노후주택이 거의 다 공실로 남아있고 왜 반지하층이냐 말씀하시지만 실은 그때 이 반지하층이든 뭐든 다가구 주택에 매입임대 입가증은 건 사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매년 4,000호에서 5,000호 이렇게 공급을 해오고 있다가 2009년 들어가면서 뭐 대학생도 확대가 됐고요. 2013년 들어가면서 매입 전세임대를 대량화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연간 12,000호 그리고 전체 저희가 임차해서 공급하는 주택이 한 3만 호 정도 물량이 계획이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거는 주로 저희가 처음에 실시했던 청년이나 이런 계층이 아니라 최저소득 계층, 수급자 계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저희가 당초만 해도 몇 천 호 안 됐고 LH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기껏해야 5천 호 공급하는 주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LH 공급 물량, 사업 물량 생각하면 5천 호는 그냥 부서 내에서 한 팀 정도 담당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매입임대 사업부 따로 생길 정도로 매입임대가 중요한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임대 사업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고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에서 그 해당 조항을 다 분리해서 기존 주택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처리 지침도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법은 공동주택 특별법하고 업무 처리 지침에서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뭐 정의나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현황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약 12만 호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보시면 지자체들이 이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실은 LH가 거의 한 80%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H공사를 제외하면은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약 1.6만 호 이건 다가구 매입인데 한정해서 했을 때 2.6만 호고 그래서 2016년만 해도 이게 물량이 7,000호가 목표였어요. 근데 2018년도에 2배가량 지금 최근 사이에 물량이 확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더 이상 그 기존 시가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외곽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다면 단기간에 주택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거 공급 가능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임대 물량은 이제 2배 이상 그리고 이제 이건 사업자 입장에서도 실은 전세임대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지만 관리가 매입임대주택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H로서도 그동안 건설형 임대하고 다른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지금 주택 종류는 좀 여기 보시면 주택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주로 다루는 거는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준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2019년 그 기준으로 호장 1.1억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입주자 부담은 5%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도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수급자 계층 주거
이제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규 입주자는 그렇게 제도 변화도 되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저희가 먼저 그 계획을 매입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 물량을 어디서 뭐 매입 가능하다라는 걸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매입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본부별로 뭐 공고 내고 그 들어온 거 가지고 실사하고 감정평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 매입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뒤에 또 교수님께서 설명한다 하고 이제 저희가 할 때는 저희가 직접 공급을 하는 주체는 아니고요. 공급은 어디까지나 시군구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군구를 통해서 저희는 내지만 거기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걸 심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집을 안 볼 수 없잖아요. 또 가서 보시고 오는 그런 공급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입주자 선정 과정이 있고 또 이 계약이 되면은 집을 보고 오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 이 집을 원한다. 그래서 앞순위에서 결정을 못하면 또 기다려서 그날 오셔서 모여서 집 동호수 결정도 다 해야 돼요. 이런 사업 프로세스들을 저희 사업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근데 모든 서류나 이런 자격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자격 뭐 득실 여부나 이런 확인을 하기에는 아직 LH가 그 부분까지는 담당하지 않고 있고 뭐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LH가 지금 현재 뭐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도 굉장히 다양하고 조건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가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래서 지금 이 재고 현황은 2018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급되어서 실제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서 재고라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저희가 매입해서 사서 가지고 있는 재고가 있고 운영하는 재고가 있고 그 중간에 수리하는 재고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숫자들은 다를 수 있으니까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재고 현황 2018년도 기준으로 8만 1,000호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서울 및 경기, 인천, 수도권 재고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절반 정도 있으니까 매입임대주택도 절반 정도 여기에 몰려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1억 2천 정도 된다고 해도 그 1억 2천짜리 주택을 매입하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1억 2천 이상의 주택들을 매입을 하고 있고요. 평가할 때 대신에 이제 지방에서 조금 저렴하게 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은 LH는 이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1억 그러니까 지원 단가에 비슷한 수준의 주택들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은 이제 과거에는 뭐 다가구 주택 뭐 이런 부분들 많이 했었는데 최근 2013년에 제도 바뀌고 원룸형 들어오면서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이런 걸로 좀 주택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주택 연령 보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입 당시에는 오래된 주택들도 많이 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왜냐면 6년이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할 때 재고로 활용하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노후주택들을 사고 임시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업이 안 되고 한 번 임대주택으로 지원을 받은 거를 다시 사업하는 게 이게 부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전동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으로 했었는데 그건 이제 국가적으로 정책 흐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실은 왜냐하면 매입임대주택 관련자랑 행복주택이랑 국토부 내에서도 부서가 다르니까 그 협의가 그러니까 저 LH 내에서도 힘든데 국토부 내에서도 좀 어려웠는데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되니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 기금을 반환하고 다시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저희가 09년부터는 사용승인 5년 이내로 최대한 신축에 가까운 물건들을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매입임대주택 하면 낡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매입하는 주택들은 거의 신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택 일본 사태 이후에는 보면 LH용으로 지어서 만들어서 아예 공급하는 주택들도 굉장히 많아요. LH가 사주를 기대하고 LH 맞춤형으로 딱 집만 지어서 방만 만들어서 최대한 방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주택들. 그럼 LH 입장에서는 신축 주택이고 확인하기 쉽고 그래서 이제 매입은 해요. 주택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게 다세대나 다가구에서 1인용 주택으로 그때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서 저희 많이 공급했었고 실은 이런 주택들이 나쁘진 않아요. 주택 자체로는. 근데 분양이 안 되는 주택들인 거죠. 이제 그 민간 사업자들은 분양 잘 될 것 같으면 LH한테 팔지 않거든요. 그래서 LH가 사는 주택들은 그런 주택들을 단지형으로도 사봤는데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남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 보시면 평균 45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영구임대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 고려 생각해 보시면 최저소득계층이잖아요. 영구임대하고 입주 계층이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넓고 다만 그 공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직장사들이 지었던 집들 그리고 작은 주택들 이런 부분에서 공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실도 실은 지역별로 보면 저희가 공실이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임대주택에서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되는데 효과적으로 공실을 줄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곤 한데 또 실질적으로 또 입주할 때 되면 집이 없는 문제들도 발생을 합니다. 매입임대 주택 규모는 이렇고요. 임대료나 보증금은 영구임대 수준으로 시중임대료 3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소득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 선생님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증금 문제가 매입임대도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지방 정부들 중심으로 보증금 수급자는 50% 대출해준다, 무이자 대출해주겠다, 아니면 90% 해준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LH에서 이제 협의해서 최저소득계층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연체하거나 이럴 게 없으니까 보증금 받지 않고 무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 있고요. 특히 또 1순위 입주 대상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보시면 보증금 한 470만 원 정도인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게 없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 200만 원 정도 있으면 입주할 수 있고요.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이제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저희가 분석할 때 그룹홈에 들어가거나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제일 위층에는 주인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수준으로 보면 한 월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그룹홈으로 들어가 있는 주택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높게 책정된 경우는 있는데 주변 시세도 있지만 방 자체가 큰 경우, 집 자체가 근데 평균적으로 제곱미터당 임대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저 계약자 속성을 보면 수급자가 이건 이제 2016년에 분석했던 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2018년에 설문하면서 봤을 때도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확실히 수급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그리고 장애인 소득 50% 이하 이런 1순위 분들이 주로 많이 입주해 계시고요. 다만 수급자 가구 비율하고 매입임대 공급 현황을 봤을 때 이게 반드시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임대에 있어서 실은 공실이 그런 이유로 수급자하고 매입임대 위치 때문에 공실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적어요. 근데 경기도권이나 보시면 이제 매입임대 굉장히 분산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 매입임대 공급되는 지역하고 입주자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매입임대 주택 아까 말씀드렸던 게 2017년도에 저희가 공가 문제가 좀 크게 발생을 해서 계속 지금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입임대 공가율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기 미임 이제 그때 17년 기준으로 10.6%다라고 하고 근데 이 10.6%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집을 사오면 일단 검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축 주택인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기존 주택인 경우에는 검사하고 도배장판 새로 하고 그리고 입주자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인지 체크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게 분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다 가서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가로 남아있는 주택들이 있는 거예요. 입주 대기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입주 대기 상태가 되는 이유가 아까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집 리스트는 다 올리거든요. 공실이 나면 다 올리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보세요. 그러고는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꺼번에 300명, 3,000명 이렇게 와서 여기서 번호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순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3배수, 많게는 5배수까지 리스트를 드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동호수 추첨이라고 하지만 이제 손들고 1번부터 자기가 원하는 집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앞순위에 계신 분들은 내가 1번, 언제나 1번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안 하세요. 계약을. 그러면 이제 그 집이 공실로 남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그래서 저희 공실이 계속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6개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때 문제가 되면 장기 미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즉시 계약할 수 있게 또 그 미임대 공가도 공급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기 공급도 있고요. 장기 미임대 공급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공급 횟수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급 횟수 증가시켜서 미임대 해소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과거에 샀던 저희 오래된 주택들 지금은 저희가 지하실은 사지를 않고 있어요. 아예 주택에서 사지를 않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하층이 당연히 있는 주택들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샀었고, 근데 그런 주택들 침수도 잘 되고요. 그리고 습기가 많으니까 입주를 안 하세요. 들어갔다 나오시겠다고 하고, 이게 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구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불평을 안 하세요. 왜냐면 구해오셨으니까. 근데 저희는 조금만 놔도 불평하시고 못 살겠다, 여기 나가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폐쇄하는 거예요. 폐쇄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런 거를 이제 사회적 격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공시를 처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들은 LH에서 지금 기존에 입주해 계시는 거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임대주택 관리가 계량기, 검침, 공과금 배분, 공용 부분 청소 이런 부분들 공급하는 거 외에 관리 부분에서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다가구 주택은 계량기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이제 최근에 지은 집들은 뭐 배분돼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그 세대수로 나누고 얼마 썼는지 체크해가지고 배분하는 업무가 굉장히 크고요. 위탁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거를 이제 저희가 2,000호 기준으로 위탁 관리를 내보냈는데 2,000호가 안 되는 지역들은 500호 미만 그리고 주변에 관리 업체가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위탁 관리 업체를 설치 못하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이 공급도 해야 되고요. 또 나가서 이것도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청소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자들이 자율 관리도 해보고 저희 했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은 청소 포함해서 저희가 위탁 관리를 내보냈는데 청소비를 내시니까 또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 안 내고 우리가 청소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입주자들 동의를 받아서 청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것 중에 자산 관리 업무가 있는데 이 노후주택이 아직 저희 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산 관리는 체계화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긴급하자 접수, 대응수, 단손보기, 수리 등이 어차피 콜센터 통해서 전화 받으면 나가야 돼서 위탁 관리 업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위탁 관리가 2017년도부터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화되는데 초기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주택 찾아가는 것도 오래 걸리고 신고하면 그 집 모아서 한 몇 호 되면 이제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매입임대 관리 업무가 좀 지연된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도 표준화 안 돼 있고 실은 도면이 없는 집도 많고요. 과거에 매입했던 주택들은 또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자산관리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 딱 나가서 뜯었는데 거기 없어요. 왜냐면은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편하신 대로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입임대주택에서 관리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LH가 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나 주거복지센터에 직접 관리하거나 자치관리는 세우고 있고 2015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관리비 등은 좀 이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입주자들 서비스 부분인데 그동안은 매입임대 호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분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개념이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분산형으로 공급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물량이 많아지고 이분들이 영구임대주택하고 동일한 소득계층을 저 사람은 영구임대 들어가서 누리는데 왜 나는 못 누리니 하는 부분도 있고 LH 입장에서도 물량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과제 할수 때만 해도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저소득층, 신혼부부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모든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없다,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점적으로 공급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발전 방안에서 좀 더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모습 보면은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매입대 다양화, 뭐 신규주택 매입하고 있고 매각 방식 다각화로 지금 과거에 비해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변화 대응 맞춤형 공급 체계했는데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게 노후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 25년 이상 된 주택들 뭐 재고 비율 전체에서 재고 비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행복주택으로 뭐 재건축하는 것도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근데 2005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5년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5년 후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지 지금 2025년 되면 그 주택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문제도 좀 저희가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 편차라는 게 있는데 매입임대주택이
실은 저희 매입하다 보니까 매입되는 지역만 매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는 저희 재고 증가에 대한 노후주택 관리로 이어지고 서비스 부분은 뒤에서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주거 환경은 저희가 10년도에 조사했어요. 그래서 노후주택 아니고 저희 신규하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는 편이고요. 물론 안 좋은 주택들은 굉장히 많아요. 오래된 주택들은. 그래서 이거를 뭐 매입임대 주택이 전체적으로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매입임대 주택도 개선을 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대신에 입주민들은 소음이나 이런 거 뭐 이제 저희가 하지만 사용 형태에 따라서 주거 내부는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외부 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쓰시는데 그게 또 이제 임대주택이 몰려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 공간에 대한 개선이나 종합적인 관리는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화면이 깨져서 그러는데 17년도 조사했을 때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뭐 청소 및 수납 정리, 집수리 하자 보수에 대해서도 요구는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 기타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사 도우미, 간병인, 장애인 같은 거 실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들을 매입임대 입주자들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할 때 이 연구 당시에 저희가 근리상가에서 저층에 주거지원 시설을 갖추자 했는데 올해부터 상가주택도 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되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신축 재건축 하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주거 환경 개선에 있어서 실은 이건 이제 레오팔레스로 일본 모델인데 주택을 이제 신축할 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표준으로 지어야 돼요. 표준 자재 사용해야 되고 내부도 똑같이 표준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LH도 만약 이제 하게 되면 매입할 때 좀 이걸 모듈러화 하게 되면 수리할 때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도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역 내 유지 관리 업체를 지금 현재는 종합 건설 그 관리업을 면허증을 가진 업체들이 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2,000호 이상을 관리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 지역에 있고 그 관리 업체가 오려면 한 몇 개 구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지역 내 업체들을 사용하면 당일 가서 손보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뭐 외국 사례 참고해서 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수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서비스들이 있었는가 했던 거는 앞에 이제 설명했던 거라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그 고용 그다음에 기타 복지 서비스에서 조사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제 입주자 니즈를 이용해서 하자 그러는데 다양한 서비스들이 실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입주자들 저희가 입주만 시켜놓고 그동안 지원 서비스들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근데 LH는 주택만 주고 끝났는데 저희가 안산에서 했었던 게 자활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주고 그 지역 내에서 자기가 자기 집 고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일자리를 하게 되면서 돈도 모금하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입주자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고 부산에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그 지역 하나에 몰아서 집수리 뭐 지원한다든지 불면 사항 다 하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한번 그 집약적으로 각각 단지형이 아니라도 개별 가가호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때 했을 때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검토해봤던 부분이에요. 이때 원래는 이제 전세임대까지가 넣었으면 좀 더 많은 횟수가 이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갔을 텐데 저희가 매입임대 공급 물량이 아까 증가했고 더 이상은 이게 점점으로 뭐 분산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하기가 힘든 게 2km 내에 한 1,000호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0호 이상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그랬거든요. 수도권 기준으로 행정권 10개 정도의 범위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2km권 내에 분석했을 경우 이러고요. 저희가 경서, 영천구, 안산시, 수원시 정도 분석했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산되어 있었어요. 호수는 많았는데 전체 그래서 그래도 3km권 안에 대부분의 이제 절반 이상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택들을 가지고 LH가 앞으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LH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관리 서비스가 가장 메인이에요. 그래서 주거관리 서비스를 1차 서비스 권역 내에서 그 집 1km권 내에서 도보권 내에서 가능한 공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이제 2차 서비스, 3차 서비스라고 저희가 뭐 명명은 했지만 구 단위로 공급되어 있는 게 복지관 서비스들이거든요. 근데 입주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은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 밀집되어 있는 권역 내에서 어떻게 유비화할 것인가. 이제 LH에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사회복지기관, 자치구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자활기업 이렇게 연계해서 조금 같이 논의해가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발제인데요. 매입 임대주택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죠. 하여튼 발제하시는 분들이 다 전세 임대나 매입 임대에 굉장한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많은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서 좋은데 저는 사회자로서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우리 민성호 교수님 발제를 부탁드리면서 시간을 조금만 당겨주셨으면 좋겠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민성훈입니다. 제가 시간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국토부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기준에 대해서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리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6년 전과 달리 올해 처음으로 전세임대하고 매입임대의 지원 단가도 한번 이제 리뷰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에 좀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제도를 좀 알게 되고 그 단가도 좀 보게 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좀 전세자금 대출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고 그 임차인이 그러니까 수요자가 먼저 구해 와가지고 지원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정해진 지원 단가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받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은 그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것만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늘 두 분이 해주신 것 같은 좋은 얘기를 제가 옛날 프로젝트 할 때 좀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때 강의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잠깐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이게 가격의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정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단가가 있고요. 한 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원 단가로 실제 매입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얼마에 샀냐 지금까지, 주로 이제 LH죠.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들인 동네들의 주변 시세하고 실제 매입하게 된 가격하고 사이에서 이제 갭은 없는가,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가격을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원단가 리뷰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저 사이에서 갭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를 막 계량적으로 분석한 그런 학술적인 연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숫자만 다 함께 이제 좀 보면서 저 숫자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갭이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 프리리미너리하게 앞으로 심도 있는 이제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에 관해서는 설명을 이미 많이 주셨으니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2004년, 5년 처음 도입됐을 때는 영구임대주택의 중단된 영구임대주택의 소유자들에게 뭔가 필요한 거를 제공해주는 개념이었어요. 그게 십몇 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고, 이미 여러 번 들으셨지만 2017년 정도에 와서부터 청년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이제 배려가 막 이루어지면서 이전과는 좀 계층이 다른 분들에 대한 이제 지원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성격의 변화가 최근에 와서 있다 하는 정도만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입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도 좀 늘었고 매입의 대상도 좀 더 다양화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일반 가구에 대해서 제공하는 지원 단가는 전국이 그냥 아직도 공통이에요. 전국 공통으로 지원하면 LH 같은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하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비싼 데는 비싸게 주고 사고 싼 데는 싸게 사고 해서 맞춥니다. 근데 이제 각 지역을 관할하는 사업자들은 자기 동네 집값보다 지원 단가가 많이 낮으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SH공사 같이 지자체가 돈이 많으면 또 어떻게든 해서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짚고, 근데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지역별로 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들으셨지만 이게 단가가 이제 좀 세요.
그러니까 차등화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지니까 아마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니만큼 차등화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매입 임대주택 공급된 실적인데요. 회색이 계획이고 노란색이 실적인데 거의 맞추고 있어요. 계획한 만큼 거의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앞에 발표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뭐 해보니까 좋더라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빨리빨리 실적을 이제 숫자를 충족시키기에도 이게 좀 짓는 것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 주택은 필요한데 매입을 통해서 양질 주택을 이렇게 좀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으면 이제 더 좋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한 70~80% 정도가 다 이제 LH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본 대부분의 데이터도 LH 데이터로 국한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뭐 전국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거는 아까도 비슷한 그래프 보셨는데요. 이쪽이 7대 광역시고 이쪽이 이제 시도 지역입니다. 서울하고 경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요 실선이 이제 인구예요. 그 인구에 거의 비례해서 전국에 이제 분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 단가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이제 분배되는데 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LH는 단일 금액으로 주어진 지원 단가를 가지고 인구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잘 이렇게 배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인구가 아니고 각 시도별로 세대수하고 이제 비율을 좀 따져보면, 근데 이게 이제 소득 분위로 나눈 세대수는 아니에요.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수를 제가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보면은 좀 시도 지역에는 많이 공급되고, 아주 특별시, 광역시는 많이 공급되고, 일반 도는 좀 이제 그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좀 적고 뭐 이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제도 자체가 좀 직주 근접된 곳에다가 뭐 주택을 제공한다 이런 그 취지가 굉장히 좀 크게 있기 때문에 일자리 많고 사람 많은 쪽에다가 더 많이 집중적으로 공급된 거를 꼭 뭐 지역적으로 편중이 깨졌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내심 아무래도 광역시 쪽이 비싸니까 저 단가 가지고 다 감당하면서 이렇게 그 제공하는 게 과연 쉬웠을까 뭐 이런 염려는 좀 되긴 합니다. 아까 세 가지 가격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쓴 이 지원 단가는 그 청년하고 신혼부부 빼고 다가구와 관련된 겁니다. 그 호당 얼마 하는 그 지원 단가 얘기고요. 실매입가는 LH가 실제로 매입한 호당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시세는 그 해당 시도의 실거래가 통계에 나오는 뭐 그 실거래 정보의 가격이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지원 단가와 실매입가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만약에 갭이 있다면 그것은 사업자에게 재무적인 부담이 될 것이고, 주로 LH죠. LH가 이제 손실을 많이 보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뭐 다른 방식으로 꼭 전부 지원 단가만 가지고 사업을 꼭 다 하라 뭐 이런 법은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갖고 가야 된다면은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이제 균등하게 공급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역의 균등 공급이 좀 깨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좀 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지원 단가와 주변 시세인데,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지원 단가가 너무 낮으면 아무래도 질 낮은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그게 주거의 질에도 문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수요가 떨어지면 뭐 공가율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매입가하고 주변 시세 사이의 갭은 사실은 주변 시세에 맞춰서 이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매우 유사할 텐데, 간혹 이게 어느 동네에 뭐 많이 사가지고 시세를 끌어올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있는 가격이 실제 주변 시세와 이제 뭐 유사하게 사고 있냐, 만약에 이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좀 급하게 사야 되면은 주변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의심을 이제 해볼 수도 있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엄밀하게 검증된 뭐 그런 그 분석은 아니고 그냥 숫자 가지고 개연성 정도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가격을 트렌드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노란색이 지원 단가예요. 이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단가를 꾸준히 상승시키고 있지만 굉장히 완만하고요. 그 사이에 우리 실거래가는 이렇게 뭐 상승을 해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2012년 이전까지는 우리 LH의 실매입가가 더 낮았거나 높았거나 하면서 이 노란선 주위에서 지원 단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들이다 보니 주택의 질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발표하시면서도 최근에 와서 이제 질에 대한 그 개념도 바뀌고 사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숫자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지원 단가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면서 사들이고 있어요. 열심히 이제 시세를 쫓아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시세는 그동안 또 열심히 또 올랐기 때문에 이 격차는 지원 단가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사업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세하고의 간격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이 있다 하는 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단가와 실매입가의 비율은 방금 봤듯이 이제 지원 단가는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2012년 이후 최근에 와서 실매입가를 굉장히 올리고 있어요. 그 비율을 우리가 실제로 LH가 매입한 가격 대비 지원 단가 비율을 보면 초창기에는 굉장히 높았다가 잠깐 뭐 많이 떨어진 적도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쭉 이렇게 비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다 이제 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매입 임대 사업한 데 들어가는 총 사업비인데 그거 대비 이제 사업자 부담 비율 LH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없어가지고 부담 비율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 아까 본 그 그래프와 정확하게 반대로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들어가고 나고 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식이에요. 그러면은 지원 단가가 실제 그 지원 단 앞에서 본 이 비율이요. 실매입가와 지원 단가의 비율에 따라서 가구수 대비 재고량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 아까 이제 단순히 가구수 대비 비율만 봤었는데 그 비율과 우리 지원 단가가 실매입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그냥 점만 찍어 보면 이게 이제 다른 변수 통제하고 뭐 분석한 거 아닙니다. 그냥 보면 이 실매입가분의 지원 단가가 이제 비싸면 비쌀수록 그러니까 지원 단가 비율이 높다는 거는 이제 부담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가구수 대비 재고량이 더 이제 뭐 높아질 거다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전체 시도 이게 지금 시도 단위 분석이라서 굉장히 러프합니다. 전체 시도를 보면은 별로 규칙이 발견이 안 돼요. 근데 도 부분 빼고 이제 광역시만 놓고 보면은 지원 단가 비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사업자 부담에 줘야 되는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이 조금 이제 높은 뭐 그런 트렌드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 여러 가지 변수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지원 단가와 실매입가의 갭이 많이 벌어지는 쪽에 대해서는 충분한 만큼 매입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개연성이 좀 있다. 뭐 그 정도 추측만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수 자체가 우리가 지원 대상되는 가구의 수가 아니고 전체 가구 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분석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데이터가 이제 우리에게 좀 세밀하게 주어진다면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원 단가와 이제 주변 시세를 보면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서 그래프만 보면은 주변 시세 대비 이제 지원 단가, 아까는 실매입가였고 이제 시세죠. 시세와 지원 단가 사이에서는 이게 뭐 공과율과 좀 관계 있지 않을까? 이 동네 집값이 얼마 수준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원 단가가 뭐 지나치게 낮으면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열심히 사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질 낮은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수리나 뭐 이런 거에 걸리는 기간을 길게 하고 또는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이래서 공과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하는 거를 시도 단위로 그냥 그래프 그려봤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히 관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는 게 시도 단위로 그냥 본 거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조밀하게 스터디를 해보면 뭔가 좀 인투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사업자의 운영수지와 관련해서는 운영수지 그냥 갈수록 굉장히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요. 아까는 매입과 관련된 거고 매입한 뒤에 오퍼레이션 하면서 계속 적자 보고 있는 임대료가 워낙 낮기 때문에 관리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들이 점점 나이를 들어가잖아요. 최근에는 신축 위주로 매입하니까 이 비율이 높긴 하지만 계속 이제 얘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관련된 비용적인 측면도 뭔가 대책은 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계속 그 정부가 많이 신경 쓰는 거는 매입하는 단가 위주로 지금 관심이 가 있거든요. 그 오퍼레이션의 문제도를 좀 관심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매입가와 주변 시세도 뭐 이 그림은 넘어가고요. 실매입가가 높으면 그 갭이 크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나 뭐 이런 얘기를 시도 단위로 하는 거는 너무나 뭐 의미가 없어가지고 양이나 단가가 제일 비싼 서울하고 그게 양도 적고 제일 단가도 낮은 이제 경남하고 수량은 좀 되고 하는 지역 두 개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관계를 봤는데 뭐 실제로 그 주변 집값의 상승률하고 사이에 뭐 관계가 있냐 뭐 그런 거는 이런 러프한 그래프로서는 뭐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뭐 분석도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지금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리미너리한 그 리뷰를 하는 정도 수준의 얘기인데 좀 더 조밀하게 보긴 해야 되는데요. 다른 변수들도 통제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뭐 주변 시세 상승률을 주변 시세 자체를 우리 매입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주에 최대한 근접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긴 했지만 크게 뭐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원 단가와 실매입가 사이에는 갭이 있고 상당히 갭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에는 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검증하고 말고 할 게 없는 얘기고, 근데 이것이 지역별로 필요한 만큼 균등하게 공급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이제 문제의식은 우리가 좀 가질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원 단가와 주변 시세와의 갭에 의해서 뭐 주거의 질이 뭐 특별히 뭐 갭이 크면은 주택의 질이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공가율이 높아지고 하는 증거는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 분석으로는. 근데 좀 더 조밀한 단위로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실매입가하고 주변 시세 사이의 관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특별한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워낙 많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이 그 지역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냐 이거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삼각형을 그리다 보니 여기도 뭔가를 써야 돼가지고 짓는 거지 대단히 뭐 시사점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요거 하면서 제가 잠깐 들었던 이제 뭐 문제의식인데 앞에 얘기하고는 조금 관계없이요. 보면은 지금까지 사업이 쭉 진행되면서 거의 LH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을 포괄하는 사업자가 매입 임대 사업을 하는 장점이 틀림없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의 갭이 지역하고 생기는 걸 스스로 막 조정해 나가면서 막 하거든요. 조직도 크고. 근데 이제 이 지방의 참여가 너무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LH 말고는 지금 SH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 능력이나 인력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LH가 사업을 할 때는 기금을 통해서 출자나 융자 형태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그게 아니고 지방공사가 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에다가 보조금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들어온 형태인데 출자가 돼서 우리 자본금화 되는 경우와 그게 아니고 이제 보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나중에 남으면 돌려주고 정산하고 하는 게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업무적인 부담을 또 지방공사에서는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리뷰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부담 5% 이거는 사업자 이게 아무리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지금까지 제가 발표했고 우리가 관심 있는 일반 지원 대상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도 들어가실 계층을 대상으로야 뭐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청년 뭐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의 평균 임금의 100% 그러니까 평균 수준의 신혼부부들까지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차등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차등화해서 실입주자에게도 적정한 부담을 좀 줄 거냐 하는 거에는 리뷰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뭐 임대료 수준 현실화는 방금 말씀드린 비슷한 얘기고요. 운영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운영 주체를 아웃소싱하는 건데 아까 그 매입 임대주택 설명해 주시면서
그걸 매입 확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신축을 지을 때 미리 다 지으면 우리 LH가 살게 이러고서는 이제 사업 진행하는 걸 말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짓는 자와 LH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짓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 부담도 크니까 오퍼레이션도 좀 외부에 그 지역 업체 아웃소싱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일단 사놓고 나면은 이거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을 찾는 게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최근 보면 뭐 공유 주택이라든지 이제 사회주택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이제 단체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주거의 뭐 모습이나 이런 거 하고 굉장히 다른 걸 짓거나 산 다음에 운영하라 그러면 곤란해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봐가지고 처음에 매입 확약이나 이런 거 할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오퍼레이터들하고 좀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 맞춰서 짓고 그분들이 운영하게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국가의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스타디 할 때까지만 해도 재건축이나 용도 변경 안 되고 상가 있는 건 못 사고 막 이랬거든요. 써왔는데 아까 그 목사님 발표하시면서 올해부터 상가 주택도 사고 뭐 용도 변경도 하고 뭐 다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 하여튼 지우지 못한 채 그냥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민성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음악 소리가 안 들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을 해야 되니까요. 토론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발제하셨던 분들도 앞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토론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발제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전세 임대하고 매입 임대가 갖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두 개가 공통적인 그 문제와 개선 사항 뭐 이런 게 있는 반면에 또 둘이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둘이 다른 특색이 있고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네 분의 지정 토론자분들께서는 아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고 다음 세션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휴식은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음 세션도 다른 걸 또 사회를 또 보러 가는 데서 토론자분들께 많은 시간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씩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아마 한 50분 정도에 끝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최소한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더 허락을 해주시면은 정말 타이트하게 한번 시간 조절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토론자로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본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세션이 만들어질 때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타이트하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시간은 동일합니다. 예, 저 방금 소개받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김선미입니다. 그 앞에서 발제해 주신 교수님이 그 주변 시세와 매입 단가가 굉장히 격차가 커서 세대별로 커버율이 매우 낮은 매입 임대주택이 그래서 매우 드문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매입형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에서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심각하게 공급 부족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진입하는데 초기 자본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뭐 50%나 혹은 뭐 무보증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서울시는 시작도 못했고 그런 주택이 아직 공급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입주 이후에 하자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들의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매입에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도 있고요. 또 상담하는 사례 중에 실제로 저희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에 거주하는 비율을 보면 한 10대 1 될까 말까? 그러니까 매입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전세임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주로 이제 취약한 분들이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에 이제 입주를 하시니까 그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정진선 연구원 발제하셨는데요. 10월 24일 날 갑자기 발표된 국토부 계획 때문에 그 사이에 몇 가지가 변동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변경된 게 있었는데 그 내용도 없었어요.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전세만 계약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이제 반전세도 계약되기 시작한 지가 3년 정도 됐는데요. 그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대신 이제 월세 만약에 이제 반전세의 경우에 월세 3개월분이 본인 부담 보증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임대료에 대한 본인 부담 높아진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게 좀 빠져 있었고 아동 포함 가구가 이제 1억 2천원 늘었죠. 그게 이제 조금 변동된 거고 다만 이제 그 연령 기준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시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정말로 취약한 1순위 분들이 올해부터는 수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딱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저희 계속 그런 문의 받거든요. 그래서 수시 신청이 가능한 건 지금 신혼부부와 청년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 지하방이나 옥탑방이나 고시원에 사시는 중고령 단신 가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가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저희 현장에서 많이 체감되는 사례입니다. 일단 전세임대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전세임대에 대해서는 뭐 그 기존 볼고서에 말씀하신 효과에 대해서는 뭐 동의합니다. 단기간 본인이 원하는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살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주거 환경 개선된 곳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넓어진 공간이라던가 이런 데 살 수 있다. 이런 건 장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할 때 주로 학령기 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 그러니까 학교를 맞춰야 되니까요. 요즘엔 학교 옮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아이한테 위험한 일이 되니까 학령기 아동을 가진 가구라던가 혹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노인, 그러니까 노인은 생활공간이 변하면 배우자 죽음 이후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노인이라던가 장애인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전세임대를 활용하십사 안내를 하는데 물론 장애도 어떤 장애 유형인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사실 문제가 훨씬 많이 보여서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시장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2년 전에 6천만 원짜리 단칸방이었는데 2년 뒤에 갔더니 8천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LH랑 SH가 이렇게 준다며 이러면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다르게 오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실 이런 걸 보면서 매입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임대에 대한 왜 규제가 없을까? 그래서 기준 임대료라던가 전세 상한제가 확실히 있어야 이런 것들도 확실히 효과를 발휘할 텐데 전혀 그런 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격 따라가느라고 급급하구나라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권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되는 게 정유 안정성이 굉장히 낮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이제 현장의 사례로 만나는 몇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요. 첫 번째 이제 임차인 권리보장의 계약서가 굉장히 무심해요. 전세임대 계약서가 한 4페이지 되는데요. 그 안에 4조, 5조, 7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입주자로 되어 있어요. 임대인이 공사이고 그 임차인은 공사가 되고 임대인이 이제 집주인이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그리고 이제 입주자가 이게 선정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 명시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임대인과 입주인이 알아서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죠. 그래서 뭐지? 이거는 돈만 빌려주고 마시는 건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사를 갈 때는 그 보증금 반환 확약서라는 걸 임대인한테 써오도록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임차인한테 맡겨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약자인 사람이 그걸 써달라고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동행해서 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임대인하고 다투는 것도 같은 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신청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거 보면서 배려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 그런 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 신혼부부와 청년의 경우에 계속 이제 1순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금의 상한선도 수도권의 경우는 1억 2천까지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신혼부부 안에 신혼 기간의 10년, 그 다음에 아동 나이 13세까지 포함이 돼서 아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괄이 되겠지만 13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은 포함되지 않아요. 결국은 부천선에 또 그쳐요. 별도의 방이 있어야 되는 시기가 또 이제 배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LH가 2018년도에 전세임대주택 물색 도우미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전세임대 선정되자마자 저희 센터 쪽으로 전화 엄청 오거든요. 집 좀 찾아주세요 하는데 이거 저희가 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 잘됐다. 이제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겠다 했더니 신혼부부만 해주신대요. 아 이건 뭔가 굉장히 누구에게 정말 이 서비스가 가야 되지?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도배장판도 이제는 알아서 이제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 업체들을. 작년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LA 쪽에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컴플레인이 그동안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해오면 그 컴플레인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업체도 본인들이 섭외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조금 좋아진 거죠. 전세임대도 보증금 5%가 아니라 2%는 낮췄거든요. 이거 너무 훌륭한 건데 아무도 안 알려줘요. 저희가 6월, 올해 6월이죠. 보도자료 나온 거 보고 이제 그 전세임대 계약하는 당사자들 모여 있을 때 그 법무사님한테 이제 낮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제서야 맞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수석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않는 주택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억울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 발제 쭉 들으면서 전세임대는 내놓은 자식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똑같이 주택기금 활용하는데 왜 이러지? 대우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앞에서 계속 공공성 말씀을 아마 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을 어디에 둘 건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사실 저는 노숙인 옹호 활동도 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강제 퇴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숙인과 아닌 사람을 가르는 방식 중에 하나가 표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였어요. 그러니까 그 철도 판매를 할 때 이 티켓을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티켓을 갖고 있으면 안에 머물게 하고 차림새가 허름하거나 티켓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가게 한다가 방침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이 주택, 공공임대주택 가장 저소득층들에 대한 임대주택을 보면서 너무 지불 가능성을 보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에 대한 공공성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공급할 것인가를 좀 분명히 세우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민 본과장님. 제가 시간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요지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남영 원장님 토론해 주시죠. 예, 역대까지 하면 토론 중에서 제일 긴장됩니다. 한 4분 안에 끝내보려고.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우리 공공임대주택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임대가 아닌 걸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매입임대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형이 우리나라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임차형 임대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틀의 유형 임대주택이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매입임대의 공공주택특별법에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주택 그 중에 하나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인데 기존주택 매입임대에서도 안에서 7개, 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7개, 8개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없는 유형의 이름이 공고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예정주택, 건축적 주택, 건설 예정, 아무튼 제가 봐도 저 같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저는 맨날 그것만 보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이런 편제가 매입돼서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4분 안에 못하는데. 근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입임대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임대 중심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매입임대를 중심으로 해서 해결해야 될 시대적 요구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양상이 제가 이야기로는 매입임대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임대 대상 계층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임대에 대한 유형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공공주택의 문제점들이 계속 여기 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평적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지역에 이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매입임대도 약간 그런 게 보완되는 기존 시가지에 공급된다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지역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양 중심으로 이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공급되기 쉬운 지역 중심으로 이게 공급된다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필요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여기는 청년들이 많은데 저층 청년들이 많은데 여기 저층 노인이 거기에 맞는 매입임대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매입임대 2 뭐 이러고 나오시면서 수지적 불평등도 상당히 훼손될 여지가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너무 이제 4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적인 매입임대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누군가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LH, 대부분 LH다. 공공사업자 중에서도. 그 다음에 SH가 조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하고 있느냐? 영리, 집장사라는 이런 표현 품격 없는 그러니까 영리 건설업체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레이어를 좀 바꿔야 되는 데서 아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럼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지방정부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기관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참여하고 있는 건설이나 이런 주체들은 비영리 사업자라든지 공공성을 지향하는 건설업체나 민간업체가 참여시켜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갈 입주자와 수요자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 매입임대 주택 틀이 만들어야 되는 게 해결점이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주택이라든지 이런 틀에서 여러 가지로 모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전세임대 쪽은 저는 폐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전세임대를 이렇게 하는 방식 분명히 장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입됐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나 뭐 공공사업자 이유가 이게 확대되는 게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주거 여건이 어려워지는 뭐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걸 단언해서 이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이고 아주 좀 제한적으로 이게 사용되고, 뭐 아무튼 주거지 보조라든지 공공주택 확대라든지 아까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4배속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임대주택 국민연합의 노기덕 사무총장님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겁나서 얘기 말이 혀가 굳어서 안 나와.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다른 분이 이 자리를 왔어야 되는데 그분 대신 대타로 핀치타로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겁납니다. 하여튼 뭐 좋은 발제된 내용들이 다 뭐 저희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몇 분이 44분에 시작했으니까 49분까지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세 임대 이거를 좀 저거 임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전세 대출이지요 사실. 남의 집 가지고 왜 거기다 임대차 붙여가지고 집주인 따라 있는데 그 왜 임대 붙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전세 대출로 하자. 왜 그걸 전세 임대로 또 숫자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거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사도 자주 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공공성이라는 거의 개념에서 멀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 임대라는 말을 빼고 그냥 전세 대출로 그냥 좋겠다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칭을 좀 바꾸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집주인들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집주인들이 사실 재계약을 잘 안 하고 거부하고 이제 뭐 임대료도 높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같은 내용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무슨 정부에서 이게 하는 임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또 재계약도 안 해주고 내 집이 임대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그런 분들 사실은 그런 분들을 많이 좀 양성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집 갖고 계신 분 중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신뢰관계, 정부하고의 신뢰관계가 사실은 좀 더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이 좀 내가 이걸 하면 이게 사회 복지적인 내가 우리나라의 주거 복지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가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 인센티브를 뭔가 줄 수 있는 걸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분위기는 계속 이게 원래 지금 뭐 전체 재고가 20몇만 원 하는데 실제 17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런 갭에서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자료집 쪽 그냥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그 물량 확보의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그 LH에서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 누가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죠. 결국은 그 입주하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 부동산 중에서 이런 그 전세 임대만 전문적으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학생들 대학 기수 같은데 주변에는 그런 분들 좀 양성을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실제로 좀 그 굉장히 의식 있고 또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업자 중에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좀 그 LH에서 좀
친구로 좀 삼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그 입주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가서 좀 이렇게 물량 관련돼서 좀 상담도 쉽고 한데 지금은 다 맨발로 다 떼어내잖아요. 자, 동네에 있는 부동산 다 떼어내야 되고 그런 노고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물량 확보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시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공공도 사실은 전세가 없어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공공임대주택 들어간 사람들이 민간임대주택 들어간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느 특권이 있다고 뭐 이렇게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공부터 지금 다월세를 전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00년도 초에 서울시 같은 경우 SH공사가 그 임대주택을 전세로 하다가 이게 금융이 이자가 높아지고 하니까 이걸 다 또 월세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LH 같은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전세가 없지요. 다 월세로 살고 있는데 뭐 하여튼 들어가신 분들도 좀 그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근데 이 입주자들도 아까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들어갈 데가 없다. 그리고 뭐 마음에 드는 데는 또 돈이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이런 그 내용들이 사실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돼서는 현실적인 그런 융자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 19세에 따라서 아까 발제하셨던 내용처럼 좀 현실적으로 그런 직구 많은 데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가구에 입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결국 돈이 좀 지원이 되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전세인데 이거 20년 누가 살겠습니까? 사실 살다 보면 다 또 이사 가야 되고 다 그러는데 한 집에서 20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5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집 수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내용에서 좀 전세 임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내용부터 좀 다시 좀 들여다보고 좀 개선해야 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집주인들과 관련돼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조사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왜 거부하는지, 왜 집주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지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공연불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재계약을 거부하는지, 왜 그거를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매입임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우리가 이게 자립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도 좀 소득이 높아졌다고 해서 좀 초과하는 부분들을 바로 적용해서 고가로 매기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나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더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LH나 SH공사 이거 다 못합니다. 나중에 또 다른 저기도 하겠지만 일정 정도는 지역 내 민간의 그런 사회적 건설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넘겨야 돼요. 사실은 감당도 못하는 거 가지고 그냥 계속 들어앉고 이렇게 있지 말고 손을 최대한 들어 벌려서 자기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여러 민간단체, 사회적 민간단체들을 말하는 거죠. 비영리적으로 그런 데들이 좀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 복지관 같은 경우가 되게 공공임대에 가까운 연금임대 주택은 대부분 다 있죠. 연금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매입임대에 들어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사회적 욕구들이 지역 사회적 욕구들이 많으신데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또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을 복지관 형태, 소복지관 형태에서 좀 거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떤 팀워크 체계로 매입임대 입주하신 분들을 좀 지원하고 자립 자생할 수 있는데 좀 더 이렇게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으로 좀 더 적극 노력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장명기 처장님이신데요. 그 전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처음에 저희가 그 팜플렛에는 그 박기영 전문위원이 와서 토론을 하게 돼 있는데요. 사정상 참여가 어려워서 장명기 차장님이 대신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조금 더 현장감 있는 얘기를 압축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장명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세부적인 것보다 오늘 처음 이제 와서 그 첫 시간이죠. 대주제 강연하고 그거 할 때 제가 손을 들었는데 얘기를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LH가 이렇게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역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그럼 뭐 지금 뭐냐면 지금 제주도에서도 제주도시공사에서도 와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방 그 공기업 주거복지 협의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같이 협업에 대해서의 그런 그 동업자 정신을 좀 LH에서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지금 뭐 LH에 비해서는 물량이 적지만 저희도 전세 물량은 지금까지 올해까지 한 13,000호 정도 공급하고 지금 작년에 2,400호인데 2,514호 공급해서 올해는 2,800호 이렇게 공급 목표로 해서 지금 거의 뭐 달성 계획이고 또 뭐 신혼부부 대상한 100호도 더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도 회사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과 지방공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LH 우리만 하고 있어, 우리만 고생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자체하고 지방공사에서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저기 뭐 국토부 담당하시는 분도 여기 와 계시지만 각 지역 그 공사에다가 전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해봐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예산이나 기금 만드는 그 시스템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고 지자체에서 또 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 뭐 인력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뭐 하고 있는 부분 저희가 이제 아까 지자체 역할인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물량은 적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 1,700호 공급, 지금 한 2,000억, 200억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량을 저희가 이제 다 직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매입임대 주택도 저희가 그 매입하고 뭐 공급 관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나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좀 관심을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 경기도에서 2천만 원 보조금 지급하고 저희가 공사에서 호당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제 평균 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고 또 각 지자체에다가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하라고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협조가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각 지자체들이 할 수 있고 공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시간이 없지만 전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사업자로서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그러니까 장단점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에 이제 전세임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세임대 물량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그걸로 혹시나 물량이 이제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효과는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면 전세임대 물량 부분하고 건설형하고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뭐 별도로 분리한다든지 어떤 그 부분에 해서 이 공공임대 건설 사업자들이 어떤 전세임대 때문에 그 건설임대 물량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그런 거는 없앴으면 조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희가 뭐 말씀드리면 각 그 매입 단가가 실질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아까 저는 저 자료를 받으면서 아까 손대
그 민성훈 그 교수님 얘기를 듣고 아 진짜 너무 리얼하게 좀 잘 보셨구나.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도시연구소에서 한 그 시흥시 정왕동 아동 빈곤 가구에 대해서 저희 뭐 대표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해라고 해서 한번 가서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거기는 그 전세도 없어요. 왜? 뭐 저희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여기서 지원하는 돈으로 전세를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 보증금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었고 그 매입임대주택을 저희가 구입을 하려도 거기는 이제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노후주택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아니 지금 그 불법적이게 해가지고 그 임대 수요가 많은데 집을 팔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여기 차성화 센터장님도 있지만 가서 제발 조사하지 말아라. 왜? LH에서 가서 살집 보고 있고 저희 도시공사까지 보면 그 전세값이나 집값만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불법적이나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시설 개보수인데 아까 이게 전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경기도에서도 그 임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임대인들은 집주인이 아니라도 차가주택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사는 그 보증만 하면 그 주택 개보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LH에서 하는 거랑 지방정부에서 또 복지사업 하는 부분이랑 그런 부분이 좀 잘 매치돼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입 임대주택에 저희가 그 수요가 많은 쪽에 수요가 없는 쪽에 그 구입을 할 때 그걸 순위를 정해갖고 서류 심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는 부분에 대한 점수를 낮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좀 적게 하고 수요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점수를 높게 해서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도 그 어떤 공급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의사항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지원 단가가 높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의 좀 더 양질의 주택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직주 근접의 어떤 매입임대 주택을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2분 전에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정말 못했고요. 이 모든 책임은 다 저한테 있습니다. 저를 욕해 주시고요. 플로어에서 최소한 제가 의견을 좀 받고 싶고 그다음에 발제자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다음 세션도 있고 다음 준비도 해야 돼서 플로어나 발제자 의견을 좀 듣기가 어렵고요. 다만 제가 오늘 보니까 이 매입형 임차형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주최 측에 강하게 얘기해서 다음에 2년 후가 아니고 다음에 조만간에 한번 관련된 주제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다 해주신 발제자분, 토론자분, 플로어에 계신 여러 청중 여러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